장례식장에 국화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 조화를 옮기다가 흘린 것 같았는데 그 하얀 꽃잎이 검은 신발들 사이에서 밟혀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엄마도 저렇게 밟혀가며 사셨구나.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73세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외동딸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오빠가요. 하지만 15년 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서 사실상 저 혼자 어머니를 모셨다고 봐야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3일 전이었어요. 마지막 3년간 투병하시면서 저는 간병을 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빠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힘들었겠다. 혼자서 어떻게 다 했니? 친척 아주머니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3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밤낮 없이 어머니를 돌봤거든요. 직장도 그만두고 제 삶도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셨으니까 마지막만큼은 제가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친척들과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친구분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이 와주셨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모두들 어머니를 진심으로 그리워해 주셨거든요. 어머님 참 좋은 분이셨어. 지연이 너도 어머니 닮아서 착하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울면서도 고마웠어요. 어머니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며 사셨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전 11시에 시작된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발인을 위해 관을 옮기려는 순간이었죠.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어요. 뒤돌아보니 오빠가 서 있었어요. 김민수, 제 3살 위 오빠였어요. 15년 만에 보는 오빠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반쯤 벗겨졌고 얼굴은 술에 찌든 듯 부어 있었어요.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오빠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든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명함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박준호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장례식장에 변호사를 데려온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5년 만에 하는 대화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네, 3일 전에. 그럼 이제 유산 정리를 해야겠네. 유산 정리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발인도 안 한 상황에서 유산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주변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니? 어머니 발인도 안 했는데. 큰아버지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미룰 수 없어서요. 변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김민수 씨의 법정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협의할 게 있어서요. 협의할 게 있다고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머니 장례식에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상속 이야기를 한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어요. 오빠, 정말 그러실 거예요? 지금?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는 나도 권리가 있어. 권리요? 15년 동안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힘드실 때도 한 번도 안부조차 묻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더니 저에게 건넸어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법적으로 김민수 씨도 동등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동등한 상속권이요? 15년 동안 어머니를 모신 저와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오빠가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고요? 지연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합시다. 고인의 유지에도 그게 맞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정말로 화가 났어요. 고인의 유지요? 어머니가 뭘 원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대답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법정 다툼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혹시나 해서요. 혹시나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미 15년 전에 저는 오빠를 잃었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 진짜로 완전히 잃었다는 거요. 과는 그렇게 화장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슬픔보다도 분노와 허탈함이 더 컸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거요. 진짜 마지막 선물을 남겨두셨다는 거요.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200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치킨을 사오셨다고 기뻐하시며 저희를 부르시던 날이었어요. 지연아, 민수야, 치킨 왔어.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하자. 그때 어머니는 68살이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지만 항상 밝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더욱 그러셨죠. 하지만 오빠는 이미 그때부터 달랐어요. 치킨이 뭐가 좋다고 난리야. 돈도 없으면서 소파에 늘어져 있던 오빠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오빠는 46살이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그런 말 하지 마. 가끔은 이런 것도 해야지.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고 아껴서 그 치킨을 사오셨는지를요. 어머니는 청소일을 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까지 남의 집 청소, 사무실 청소를 하시며 하루하루 버티셨어요. 그런데 오빠는 엄마, 용돈 좀 줘. 민수야, 이번 달은 어려워. 지연이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대학 등록금이 뭐가 중요해. 나도 살아야 하잖아. 그때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나머지를 채워주셨죠. 오빠, 저는 괜찮아요. 휴학하고 일할게요. 지연아, 안 돼. 넌 꼭 대학 졸업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빠는 달랐어요. 야, 내가 형이야. 나한테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야, 넌 이미 다 컸잖아. 지연이는 아직. 뭐가 다 컸어? 나도 돈 필요하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술 냄새도 났어요. 낮부터 술을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오빠의 폭력이 시작된 건요. 이 집에서 누가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지. 탁. 오빠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치킨 박스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흩어졌어요. 민수야, 왜 그래? 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셨어요. 왜 그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집에서 내가 투명인간이야? 오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47살까지 살면서 뭘 해놨어? 사업은 망하고, 돈은 없고, 여자친구도 떠나고. 이게 다 누구 탓이야?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내 인생이 이 꼴인데. 그때 오빠가 어머니를 밀쳤어요. 아,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무릎을 다치셨어요. 어머니, 저는 달려가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오빠, 정신 차려요.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 닥쳐. 네가 뭘 알아? 니는 그냥 대학이나 다녀. 오빠가 저에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민수야. 제발.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릎을 잡고 아파하고 계셨어요. 제발 뭐. 제발 참으라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럼 나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나가라고 했어.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평생 온순하시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강하게 나오신 거예요. 나가라고. 내가? 이게 내 집인데? 이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내가 이래서 사는 집이라고. 뭐라고 했어? 오빠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 같은 건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절망과 분노와 포기가 모두 섞인 표정이었어요. 좋아. 나갈게.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도 이제 지쳤어. 오빠가 그렇게 말하고는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담더니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혼자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지연아,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머니는 끝까지 오빠를 걱정하셨어요. 내치면서도 걱정하셨어요. 그 후로 몇 번 연락을 시도하셨어요. 민수야, 어디 있니? 잘 지내고 있니? 하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6개월 후, 어머니가 오빠를 찾아다니셨어요. 오빠가 일한다는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셨죠. 하지만 오빠는, 왜 왔어? 나가라고 했잖아. 차갑게 말했대요. 민수야, 엄마야, 집에 와. 집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집 없어. 그때 쫓아냈잖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집에 와서 다시. 됐어. 나는 이제 혼자 살 거야. 연락하지 마. 그게 어머니가 오빠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후로 15년. 정말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당뇨로 쓰러지셨을 때도, 수술하셨을 때도,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지연아, 오빠 연락처 알아? 어머니가 가끔 물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어머니. 찾아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를 그리워하셨는지를요. 특히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드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죽으면 오빠한테 연락해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마지막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는 끝까지 오빠를 아들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3일 동안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례식 마지막 순간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어요. 유산을 위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없어요. 15년 동안 어머니가 아프실 때도 모른 척하던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유산부터 챙기러 온 거예요. 그래도 혈육이라고 절반을 가져가야 하는 건가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15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이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분하고 억울할 줄은요. 하지만 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거요. 장례식 다음 날, 오빠가 변호사와 함께 집에 왔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딱딱했어요. 마치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자 오빠와 박준호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마치 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 같았어요. 이게 가족이 살던 집에 오는 모습인가 싶었어요. 들어와요. 저는 억지로 침착하게 말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집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거실에 앉으니까 정말 어색했어요. 15년 만에 오빠가 이 집에 온 거였어요. 어머니 사진이 오빠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일단 조의부터 표합니다. 박준호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말했어요. 조의라고 하는데 표정도 목소리도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속 절차는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와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뭘 정리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우선 상속재산 목록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예금, 보험금, 기타 동산, 모든 재산을 리스트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걸 왜 만들어야 해요? 상속인이 두 분이시니까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해서죠. 공정하게 분할이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돌렸어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연아, 법적으로는 나도 상속인이야. 법적으로는요? 그럼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뭔 소리야?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재산부터 계산하러 오는 게 인간적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연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감정적이라고요? 이게 감정적인 문제예요? 저는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3년 동안 어머니 간병한 게 감정적인 문제예요.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돌본 게 감정적인 문제라고요? 그건 지연 씨가 선택한 일이죠. 선택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누가 돌봐야 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돌봐줄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 맨날 법적으로만 얘기하네요.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정이라는 게 있고, 인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지연아, 진정해. 오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진정하라고요? 오빠가 저한테 진정하라고 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하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오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15년 동안 어머니한테 한 번도 안부 인사 안 한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당뇨로 쓰러지셨을 때도, 암 진단 받으셨을 때도, 수술하실 때도, 한 번도 안 온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요? 오빠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빠를 그리워하셨는지 알아요? 아파서 힘드실 때마다 민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도 민수한테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거예요. 어머니 부탁이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오빠는 뭐 했어요? 3일 동안 안 오더니 장례식 끝나고 변호사 데리고 와서 재산 얘기부터 하잖아요. 지연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준호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지연 씨, 감정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재산 목록부터. 닥쳐요. 저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어요. 여기는 법정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라고요.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이에요. 하지만 업무는 업무입니다. 업무요? 이게 오빠한테는 업무예요. 저는 오빠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상속이 오빠한테는 그냥 업무예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15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첫 마디가 유산 얘기면 그게 뭐예요? 오빠가 주먹을 쥐었어요. 예전처럼 화를 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때릴 거예요. 15년 전처럼 또 때릴 거예요? 지연아, 오빠는 뭐예요? 그때 어머니 밀쳐서 무릎 다치게 한 것도 기억 안 나요?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고요? 어머니는 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저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 화낸 적 없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일 하러 가시면서도 저희 밥은 꼭 차려주셨어요. 겨울에 감기 걸릴까봐 밤새 간병해 주셨고요. 지연아,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오빠가 집 나간 후에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요? 매일 밤마다 우시면서 내가 잘못했나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15년 동안 혼자 모신 게 저예요. 혼자서요. 변호사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지연 씨, 그런 감정적이라고 또 말하네요. 저는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선생님한테는 감정적인 일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제 인생이에요. 제 어머니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쩌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연락 안 한 사람이랑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상속법상 자녀들은 동등한 상속분을 갖습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아요. 감정적인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희생도 고려 안 되고, 헌신도 고려 안 되고, 사랑도 고려 안 된다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참 좋은 법이네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재산 목록을 작성해 주시고 은행 통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험 증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저에게 건넸어요.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요? 그렇게 급해요? 상속 절차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지면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 문제라고요? 저는 그 서류들을 받아들고 보니까 정말 상세했어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샅샅이 조사해서 나누겠다는 거였어요. 혹시 은닉 재산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발견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은닉 재산이요? 제가 언제 은닉을 했다고요? 저를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이면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오빠가 일어났어요.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만해요. 오빠가 선택한 거잖아요. 15년 전에도 오빠가 선택해서 나간 거고, 지금도 오빠가 선택해서 온 거예요. 오빠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어. 오지 마세요. 뭐, 오지 말라고요. 변호사만 보내세요. 오빠 얼굴 보기 싫어요. 오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연아, 가세요. 빨리요. 문이 닫힌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15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한 기억들,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있던 그 순간들이 모두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똑같은 자식이라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건가요? 저는 서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 방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책상 서랍에서 나오는 작은 빛이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남겨두신 무언가가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평소에 어머니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시던 곳이었어요. 통장, 보험 증서,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손글씨로요. 지연에게.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편지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공증사무소 도장이 찍힌 정식 문서였어요. 먼저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내 딸 지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너를 떠났겠구나. 지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3년 동안 엄마 간병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한 걸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미루고 오직 엄마만 돌봐준 내 딸. 엄마는 너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 민수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엄마는 민수를 포기한 적이 없어. 15년 동안 한 번도 언제나 돌아오길 기다렸어. 하지만 엄마도 알고 있어. 민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돌아와도 또 상처만 줄 거라는 걸. 지연아, 너는 엄마한테 진짜 딸이었어.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마음이 통해서였어. 엄마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주고, 힘들 때 손잡아주고, 외로울 때 이야기 들어주고. 그게 진짜 가족이야. 민수는 엄마한테 아들이 아니었어. 15년 전부터 이미.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너만이 엄마의 진짜 가족이라고. 함께 들어있는 서류를 봐. 엄마가 6개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야.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도 유효해. 집도, 예금도, 보험금도 모든 걸 너에게 줘. 민수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15년 동안 엄마를 외면한 사람이 무슨 권리로 엄마 재산을 가져가겠니? 지연아, 미안해하지 마. 이게 엄마 선택이야. 그리고 고마워. 마지막까지 엄마 곁에 있어줘서.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평생.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서류를 봤어요. 유언장. 유언자 김순분 1950년생.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일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아파트 84.5 김지연에게 상속. 이국민은행 예금 전액 김지연에게 상속. 삼생명보험금 전액 김지연에게 상속. 차기타 동산 일체 김지연에게 상속. 상속 이후 김지연은 본인의 노년기 3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하였으며 진정한 효도를 실천한 유일한 자녀임. 김민수는 본인과 15년간 연락을 단절하였고 본인의 병환 기간 중에도 단 한 번의 안부 인사도 없었음. 따라서 상속에서 제외함. 이상으로 유언을 마칩니다. 2023년 6월 15일 유언자 김순분인, 공증인 박정우인, 어머니가 이미 6개월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공증까지 받으셔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15년 동안 고민하시고 마지막에 내리신 결정이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박준호 변호사였어요. 지연 씨, 재산 목록 작성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유언장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어떤 유언장인데요?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저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럴 리가요. 김민수 씨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 씨, 그 유언장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위조는 아니겠죠? 위조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위조를 했다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절차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기록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김민수 씨한테 연락드리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 후에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유언장이 뭐야?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그게 진짜야? 공증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야, 이게 말이 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격해졌어요. 어머니 뜻이니까 따라야죠. 뜻이 뭔 뜻이야? 15년 전 일로 아직도 화내시는 거야? 15년 전 일이요. 15년 동안 연락 안 한 게 15년 전 일이에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15년 동안 어머니 안부도 안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가 암 진단 받으셨을 때도, 수술하실 때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건 몰랐어. 몰랐다고요? 제가 연락했는데도 안 온 거잖아요. 오빠가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지연아, 그래도 나도 아들이야. 절반은 내 거 아니야? 법적으로는 유언장이 우선이에요.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치매나 정신이상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면 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셨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얘기야. 오빠, 정말 그럴 거예요? 나도 살아야 하잖아. 또 그 말이었어요. 나도 살아야 한다는 말.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뭐, 법정에서 싸우자고요. 오빠가 그렇게 원한다면. 지연아, 어머니 뜻을 거스르려면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해봐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 뜻대로 하는 게 맞죠? 어머니 사진이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법정 소송이 시작됐어요. 오빠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정신적 쇠약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김은지 변호사님이었는데 이런 가족 분쟁 사건을 많이 담당하신 분이었어요. 지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강해요. 하지만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럴 경우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해요. 어머님이 치매나 정신이상이었다는 의사소견서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건 없어요.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그럼 문제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 법정에 갔을 때 오빠와 마주 앉게 됐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원고는 피상속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까? 박준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상속인은 고령이었고 암투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조사해 보겠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은지 변호사님을 보셨어요. 피고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은지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한 정신 상태였습니다. 공증인도 이를 확인했고 의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도 명확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원고인 김민수 씨는 15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했고 피상속인의 투병 기간에도 단 한 번의 안부 인사도 없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김지연 씨는 3년간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판사님이 오빠를 바라보셨어요. 김민수 씨,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빠가 일어났어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고 15년간 연락을 하지 않을 정도의 갈등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오빠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머님이 아프셨을 때는 왜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피고 측에서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씨,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오빠가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연락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사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김민수 씨,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왜 장례식에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까? 그건 상속 때문에요? 3년간 간병한 여동생과 15년간 연락 끊고 지낸 본인이 동등한 상속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법도 중요하지만 도리도 중요합니다. 판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피상속인이 왜 그런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길 수 있다는 거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는 거요. 2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유언장은 유효하며 피상속인의 전 재산은 김지연에게 상속한다. 판사님의 말씀이 법정에 올렸을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뻐야 할까요? 슬퍼해야 할까요? 이겼어요. 법적으로는 완전한 승리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빠가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한때는 제 오빠였는데 싶어서요. 법정을 나오는데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지연아. 저는 뒤돌아봤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오빠 눈에서 후회하는 빛이 보였어요. 미안해. 뒤늦은 사과였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어. 15년 전에도, 지금도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저는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15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연아, 그래도, 오빠, 이제 그만해요. 정말로. 저는 돌아섰어요. 각자 살아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와 완전히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겼어요. 어머니 뜻대로 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이기긴 했지만 무언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어요. 지연에게 판결 후에 읽어라. 어머니가 이것까지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편지를 열어봤어요. 지연아, 법정에서 이겼겠구나. 엄마가 예상한 대로. 하지만 지금 기분이 복잡하지. 이겨서 기쁘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슬프지. 엄마도 그럴 줄 알았어. 지연아, 너는 착한 아이야. 오빠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도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야 해. 특히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15년 전에 집에서 내쫓은 것도, 이번에 유산에서 제외한 것도 엄마의 선택이었어. 미안해하지 마. 너 때문이 아니야. 오빠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지연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어머니 위해서 3년을 바쳤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진짜 바라는 거야. 엄마가 남긴 재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 그게 엄마한테는 최고의 보답이야. 그리고 기억해. 너는 엄마의 자랑이었어.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머니가 제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집에서 나와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어머니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가는 거였어요. 3년간 간병하셨다고요? 힘드셨겠어요. 면접에서 면접관이 말했어요. 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소중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돌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 같아요. 6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일상. 어머니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 산소에 갔어요. 꽃을 바꿔드리고, 잡초를 뽑아드리고, 어머니께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새로운 회사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아직 사귀는 단계지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오빠 얘기도 할게요. 가끔 생각해요. 오빠도 지금 잘 살고 있을까 하고 미워하지는 않아요. 더 이상 그냥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 하고. 하지만 어머니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오빠가 유산을 가져갔다면 어머니 뜻이 무시당했을 테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산소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어머니, 저 행복해요. 정말로. 3년 동안 힘들었지만 어머니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요? 혈연 관계가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가족일까요? 15년 동안 연락 끊고 지내다가 유산 때문에 나타난 오빠가 가족일까요? 3년 동안 밤낮으로 간병하며 마지막까지 함께한 딸이 가족일까요? 어머니는 이미 답을 내리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고. 저는 어머니의 그 선택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이 옳았다고.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15년 동안 외면했던 사람이 가져가는 건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랑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지금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해요. 언젠가 제가 가정을 꾸리게 되면 어머니처럼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혈연보다 마음을, 의무보다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에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15년간 연락 없던 아들과 3년간 간병한 딸.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정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